우리가 여전히 대중 수출이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중국의 수요가 약해지고 그리고 이제 미중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국의 수출을 중간재로 수출하는 것들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거나 그리고 중국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들은 좀 고생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미 그런 상황이 5년 전부터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어느 정도는 좀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긍정적인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미중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한국에 긍정적이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을 해본 게 돌아가신 그 이건희 회장님이 샌드위치론이라는 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샌드위치론이라는 거는 중국은 가격 경쟁력 그리고 일본은 기술 경쟁력으로 밀고 오는데 한국은 그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힘들어진다.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고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서 굉장히 좀 고군분투했던 게 최근에 한 10년, 15년의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그 사이에 꼈던 한국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으로 밀고 왔던 중국이 두 가지 요인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중국의 노동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중국의 인건비가 올라오니까 중국도 더 이상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갑자기 미중 갈등이 첨예하게 확산이 되면서 아무리 싸도 중국 거를 쓰지 않겠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한국 기업들이 좀 더 활로를 찾기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저는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아침에도 이게 기관 투자자들 이렇게 세미나를 하다 보면은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멀쩡했던 산업이 중국이 시작하면 빨리 손 털고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한번 시작해 보면 그 끝장을 볼 때까지 과잉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예전에 보면은 LED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화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BEP라고 하거든요. BEP가 이제 손익분기점인데 이 손익분기점 이하로 내려갔는데도 계속 생산을 하고 계속 투자를 해요. 왜냐하면 원래 공산주의라는 것들은 이윤보다는 사실 이제 사람들의 일자리를 충분하게 만드는 데 더 초점을 맞춰서 이게 경제 정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국이 뭔가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 산업은 빨리 손 털고 나와야 된다라고 했을 정도로 중국이 사실은 끼어들게 되면 그 산업은 우리나라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도 일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중국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 산업의 절대적인 어떤 가격 경쟁력이 원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화학 같은 경우 보면 중국이 특정 어떤 화학 A라는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100원에 팔리던 게 50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30원으로 떨어지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한 120원 정도에 팔고 있었는데 중국이 100원에 팔면 그래도 어떻게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이 50원에 팔고 30원에 팔면 우리나라는 그냥 경쟁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나와야 되는데 중국이 사실은 이 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중국 것을 이제 쓰지 않게 되는 나라들이 생겨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의 120원짜리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한국의 어떤 기회 요인이 생각보다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는 어느 지역을 가든 이제 뭐 이렇게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다 높기 때문에 기술력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게 결과적으로는 투자를 야기하는 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국내 생산 시설이 많아야 생산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프렌드 쇼어링 같이 하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 가운데에서 한국 기업들이 분명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많고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사실상 대표적인 어떤 수혜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를 계속 말씀 중에 해주셨는데 결국 중국의 인구 감소나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게 이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마도 1년, 2년, 3년 지나가면서 훨씬 더 확연하게 보일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90년대 이제 부동산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그 여파가 굉장히 좀 많이 90년대 이후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디플레 압력이 굉장히 심했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 한 가지는 일단 일본이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에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중국과 인도와 다른 신흥국들이 인구가 급증하는 구간에 들어서면서 일본이 아니더라도 생산을 해줄 나라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90년대에 자국 노동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에 해외 투자를 급격하게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게 가보시게 되면 일본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해 있고 일본의 생산 공장들이 굉장히 많은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결국 일본 같은 경우는 해외 투자로 이거를 많이 극복을 했었고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을 해외 투자로 메이크업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까지도 안 끝나고 있고 앞으로는 정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이런 흉흉한 얘기까지도 많은데 과연 여기에서 해외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약간 겁이 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같은 전략을 지금 쓰기가 되게 어려워서 예전에 일본의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주 좀 특수한 케이스였는데 사실 우리는 그게 특수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게 보편적인 케이스라고 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요새 이제 이런 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이게 부동산 가격과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들은 비슷할 수도 있지만 좀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쓰는 어떤 물품의 가격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물품 가격을 한번 분해를 해보면 저희가 스타벅스 뭐 커피를 마신다고 하면은 보통 스타벅스 원가의 30%는 부동산 임대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값이 떨어지고 임대료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커피의 가격은 떨어지겠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동산 임대료보다 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거든요. 네. 제가 요새 저녁에 산책하다가 스타벅스 커피 한 번 마시려고 갔더니 저희 동네 스타벅스가 다 9시에 닫아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됐나 했더니 사실상 이제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9시 이후에 매장 운영을 했을 때 이제 뭐 이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찍 닫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예, 이렇게 되어가나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뭐 중언부언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부동산 가격 하락 때문에 사실 이게 상쇄됐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일본의 디플레를 하나 구성하는 단위였지만 사실상 지금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는 요인보다는 사람의 머릿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인건비 상승, 이 인건비 상승이 현재 인플레이션의 본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글로벌 생산 가능 인구가 1967년에 저점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인구 감소가 OECD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죠. 0.78 정도 나왔는데요. 우리나라는 또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이 인구 감소에 따라서.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인구 공동화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사실 감소를 한다라는 것들도 문제긴 하지만은 두 번째는 그동안에 이제 미국이 소비를 하고 중국이 생산했을 때 우리나라가 중간재를 수출하면서 그 수혜를 보았던 그런 구조가 있었는데 그 구조가 사라지면서 우리나라도 인구가 이제 좀 감소하게 되는 그 두 가지의 악재가 같이 겹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좀 뚫고 나갈 거냐라는 게 문제인데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기술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지금 저는 공급망 재구축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에 있던 공장, 중국에 있던 공장, 이제는 좀 쓸모가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그 공장을 버리고 새로운 곳에 다시 재구축을 해서 지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그동안
기술 관련된 특허는 많이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형 자산이라고 하죠. 공장이나 장비를 실질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허는 많이 갖고 있는데 미국 땅에 공장을 많이 짓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어야 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미국이 사실은 이 제조업의 특성은 그냥 공장 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율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똑같은 거 사실 100개 만들었는데 그중에서 멀쩡한 제품이 90개가 나오느냐 30개가 나오느냐 이거는 굉장히 틀린 문제인데 미국 같은 경우 사실 그 수율이 안전하게 나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거를 잘하는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 그 제조업에 대한 노하우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 동맹국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길은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인구가 많다 적다 이 부분은 결국 노동력으로 승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급망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리고 제조업 관련된 수요를 조정해 본 경험이 있는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도 수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